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그 호이카의 손송이 기후환경 경제개발팀의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주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명함을 일일이 다 이렇게 삐끼를 좀 돌리고 싶은데, 호이카는 그 양재에도 공사단 훈련센터가 있긴 한데, 본사는 판교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판교라고 부르기 어려운 성남 변두리에 있었는데 판교가 점점 확장되면서 저희도 판교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그 전에는 대학로에 있다가 이제 그 황우석 박사라고 혹시 아세요? 혹시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이제 예전에 황우석 박사라는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황우석 박사님께서 줄기세포를 복제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뒤집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기술인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황우석 박사가 하는 그 연구를 국가 단위로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이제 건물을 지어주려고 하셨는데 코이카가 원래 대학로에 그 서울대 병원 바로 앞에 예전 서울대 미대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대 앞에다가 지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코이카를 성남으로 옮기고 그 건물을 부시고 거기에 이제 그 줄기세포 연구센터를 지었는데 근데 그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가짜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나라가 둘로 쪼개졌었거든요. 그래서 황우석 박사를 찬성하는 쪽과 희대의 사기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싫어하는 사람들. 근데 어쨌든 그 센터는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황우석 박사님은 아마 이제 좀 이렇게 힘들어지셨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계속 연구는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일단은 저는 이제 그린 ODA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오긴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그린 ODA 플러스 코이카가 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ODA에 관심 있으시다면 어떤 기관에서 근무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어 발표 자료가 가장 최신이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이렇게 발표는 프레젠테이션을 한글로 하겠습니다. 요새 너무 덥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좀 선선해졌는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에 그 가평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운전을 하는데 그 41도가 찍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더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30도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덥다 그랬는데 이제는 30도 넘는 거는 뭐 기본이고 35도를 넘냐 안 넘냐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무더위의 기준이 그냥 5도가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적응하기 때문이지만 사실 기온이 5도가 높아졌다는 거는 좀 무서운 사실일 수는 있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됐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뭐 난리인데, 이 기후변화는 사실은 원인이 뭘까에 따라서 이제 이게 문제라면은 그 원인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뭘까,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대안에 돈이 든다면 그 돈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이제 이런 문제랑 연결이 될 텐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IPCC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IPCC가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인가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되게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원인을 밝히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자칫하면은 그게 되게 과학적이어야 대안이 효과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특정 국가의 이익을 반영해야 하는 보고서가 나오면은 또 그게 내용이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여러 나라의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IPCC 보고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따르면 2023년에 가장 최근에 나온 그 6차 보고서인가 거기에 따르면 이 기정사실화된 건 뭐냐면은 지금의 극심한 온도 기후 위기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확신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결국 인간 활동 특히 이제 그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니까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책은 주로 UNFCCC, 그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데서 여러분들 콥이라는 그 회의 이름 들어보셨죠?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해서 콥 지금 29가지가 작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있었고 올해 콥 30이 브라질에서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년 그 UNFCCC 당사국들이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우리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약속을 만드는 그런 이제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IPCC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 시나리오별로 이거를 그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해가지고 조금 기온 상승폭을 좁혔을 때 그냥 보통일 때 아니면은 그 상승폭을 좁히지 못했을 때 시나리오별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 밑에 보시는 표처럼 이게 이제 그 뭐죠? 세대별로 피해를 보는 그 기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서 기온 상승을 낮춰야 된다라는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였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그 또다시 시나리오별로 뭐 1.5도 상승했을 때, 2도 상승했을 때, 3도 상승했을 때, 가장 더운 날씨의 온도가 얼마나 될지, 뭐, 그다음에 토양의 수분량, 그다음에 이제 강수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후변화는 그런데 기후변화하고 그 국제개발 협력하고의 연결고리가 또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 기후변화는 각 나라에서 알아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문제는 미국이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NDC라는 게 있어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가지고 UNFCCC에서 그 파리 협약이라는 거를 2015년 콥에서 채택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야 이제부터는 각 모든 그 이제 UNFCCC 회원국이 196개가 있는데 거의 모든 나라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그 나라들이 각자 자기가 얼만큼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겠다라는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했고요. 그러면 자기 거 자기가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걸 자기가 감소시킬 수 없는 국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려면 제일 직접적인 건 이제 그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화석연료를 안 쓰려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화석연료를 안 쓰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를 시키려면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돈과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예시로 그걸 들었지만 모든 그 탄소 배출량 감소에는 돈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과 기술이 없는 국가들도 그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2023년에 나온 개발협력 보고서라고 OECD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그 해에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고요.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그 빈곤율이 높은 나라들,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이 높은 나라들이 오버랩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일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들이 스스로의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해결하는데 필요한 돈과 그다음 기술이 없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국제개발 협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되겠죠.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그 똑같은 논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이 있는 나라들은 이게 파란 게 이제 정책이 좀 있는 나라고 이 빨간색이 정책이 없는 나라들인데 정책이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처할 능력이 있다라는 건데 정책이 없는 국가들은 대처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적응하는 능력에 대한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저희가 보듯이 좀 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뭐 나이지리아, 뭐 방글라데시 이런 좀 저개발 국가들은 기후에 대한 적응 능력의 지수가 좀 낮게 나오고 선진국들은 높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도가 약간 왜곡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인구를 반영한 지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되게 그 극심한 기후 위기로 인해서 타격을 입는 국가들이 인구가 한 전 세계 인구의 한 6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요약을 하면 기후변화는 모든 전 세계가 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응하는 각 나라의 그 역량이 다르고 그다음에 기술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후변화로 인한 효과는 모든 나라들이 같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개도국 특히 이제 개도국일수록 그 역량이 부족하고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심한 기후 위기에 의한 영향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국가들이 개도 국가들의 그 NDC 달성 지원을 위해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이카의 기후변화 관련된 전략 부분으로 넘어왔는데요. 먼저 코이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요. 코이카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코이카는 1991년 4월 1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지만 다 그 코이카도 설립 근거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저희는 한 번 돌려준 돈을 다시 회수하지 않는 무상 ODA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돈을 돌려줬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는 유상원조도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상원조는 그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개발협력기금이라고요. EDCF라고 부르는데 그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상원조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금이자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구조를 보시면은 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부산 사무소가 있었는데 이제 문을 닫기로 했고 그다음에 48개 국가에 49개 해외 사무소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부에 이제 5개 국가의 대표부가 나가 있습니다. 대표부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2조 6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은 6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관의 뭐 맨데이트, 그다음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코이카의 해외 사무소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코이카에 입사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코이카에 붙고 나서 보니까 해외 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외국에서 일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막연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 수 있대요. 제가 원하면. 그래서, 너무 땡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외교관이 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상사원이 돼서 이제 그 해외 나가면은 나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코이카는 그 나가서 돈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물론 그 하나의 단점은 거의 다 개도국이라는 거긴 한데요. 만약에 그것만 개도국에서도 오히려 더 이제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 전체 나라는 어렵지만 거기 또 부자들은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저는 특이하게 튀니지 근무를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작년 2월까지 파리에서 근무를 했어요. 아까 49개 해외 사무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5개의 대표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5개 대표부가 뉴욕에 있는 UN 대표부, 제네바에 있는 UN 대표부, 그다음에 파리에 있는 OECD 대표부,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EU 대표부에 한 명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ENSCAP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파리에 있는 OECD 대표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해외에서 근무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돈을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어쨌든 뭔가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챙기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코이카가 괜찮은 직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이카는 여러 가지, 이제 코이카는 뭐 예를 들면 2조나 되는 돈을 다 어디다 쓰느냐? 다 개도국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저희 법상 국내 기관을 위해서나 국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외에 그 국가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업 유형은 이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자재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개발해 준다든지 뭐 그런 인적 물적 요소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딱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규모의 그 이제 금액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들은 이제 양자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자는 상대방이 하나라는 뜻이고 다자는 상대가 여럿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양자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월드 프렌즈 코리아는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건데요. 봉사단원들이 예전에는 2년이 기본이었는데 요새는 1년이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어도 되고 일반인이어도 되고 퇴직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이제 어떤 나라에서 수요가 발생한 그 분야의 전문성이나 자격 요건을 갖추시면 지원을 해가지고 뽑히시면은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건데요. 봉사단 혹시 여기서 코이카 해외 봉사단 다녀오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그 예전에는 그 군대를 대신해서 군 복무 대체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아쉽죠.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가시면 엄청 실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막, 진짜 막, 내가 2년이라는 옛날 기준으로 2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거기 가가지고 진짜 희생과 봉사와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가면은 일단은 누구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기관에서는. 왜냐면은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되게 못 사는 나라에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봉사단원이라고 와가지고 막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줘요. 그러면 저 사람 뭐지? 약간 교수님도 아니고 교직원도 아니고 대학원생도 아니고 뭐지? 그래서 그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맨몸으로 다 막아서 자기 스스로 거기서 적응하면서 진짜 좋은 친구들이 되어줬던 그런 봉사단원들이 되게 인상이 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100%는 아니고요. 이제 다녀오시면 좀 불만 세력이 되기도 해요. 왜 나를 이렇게 방치했지? 이런 거. 왜 코이카에서는 내가 활동하는 걸 도와주지 않았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인생이 다 그렇지만 자기 팔은 자기가 흔들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기회는 저희가 줬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의 손길을 빨리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막 불평불만을 그냥 가득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르고 그다음에 코이카의 직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저 사람이 나한테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먼저 말 걸기가 되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뭐 사설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시아 프로그램은 그 개도국의 그 공무원 분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문 기관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근처에 있는 그 K-워터 같은 경우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각 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대안들을 찾아보는 그런 워크숍 같은 걸 하는데요. 보통 한 2, 3주 정도 방안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이카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CTS, IPS, IBS는 이제 요새는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만 시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도국의 어떤 문제를 기술로 풀고자 하는 분들이 꽤 계시고 되게 진취적인 기업들이 계시는데 그 진취적인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맨 땅에 헤딩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코이카가 그러면은 저희가 개도국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처음에 코칭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화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테스트베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그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스타트업이 가진 기술을 해외에 진출하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런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요. 기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스타트업이 되시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실 기회가 있고 또 그 스타트업이 ODA에 관심이 있다 하면 아마 CTS 제안서를 쓰고 계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DR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긴급구 인도적 지원인데 뭐 네팔에 지진 나고 터키에 지진 나고 하면 우리나라 소방대원들하고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뭐 쪼기 입고 이렇게 뭐 출국하시는 그 뉴스가 항상 나오는데 그 KDRT의 사무국 역할을 꾸이카가 하고 있습니다. 자, 등등 있고요. 꾸이카는 여러 분야에 골고루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 그러니까 기후 변화 전략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자면 기후 변화는 그 분야이면서 그 다음에 범분야 이슈이기도 해요. 모든 분야에서 다 고려해야 되는 요소로서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꾸이카는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의 전략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이 상위의 국가 전략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파리 협정에 의해서 각 국가가 자기가 줄이겠다고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걸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UNFCCC 회원국으로서 그런 그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그 로드맵을 짠 것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기본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문별로 감축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건물의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이제 수송 부분의 무공해차 보급, 농축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국제감축 막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 기반 강화 정책의 그린 ODA 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은 ODA에 특화해가지고 어떻게 기후 쪽을 어떻게 해보자 뭐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일단 우리가 2025년까지 OECD 닥의 평균 그 수준으로 기후 변화 쪽에 ODA 비중을 늘리자라고 목표치를 제시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ODA를 정의를 내렸는데 사실 그린 ODA라는 거는 뭐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래야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그 OECD의 통계 기준이 있는데 그 통계 기준 중에서 마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마커는 이게 어떤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기여하면 2점, 간접 기여하면 1점, 전혀 기여하지 않으면 0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 마커하고 리유 마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마커와 리유 마커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을 그린 ODA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전략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 감축을 돕는다. 그러니까 제일 상위의 비전은 그 뭐죠? 개도국들의 NDC 달성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한 전략 목표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감축 사업, 하나는 적응 사업, 하나는 이제 파트너십 사업을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전략 목표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이제 여기 그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우 카본 트랜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이거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는 거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리뉴어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그 자동차 이동수단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폐기물 사업, 그다음에 이제 산림 보존 사업, 보건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적응 쪽에는 적응은 그거죠. 그 기후 위기는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이 되는 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더워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울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이제 생존력을 높여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
이제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린 클라이밋 파트너십은 왜 들어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서 이런 전 지구적인 그 노력에 공동 노력에 우리도 이제 공조를 하겠다는 건데 혹시 GCF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린 클라이밋 펀드. 그 GCF는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하는데 UNFCCC에서 이제 개도국이 선진국이 개도국을 도와주는데 두 가지 그게 있어요. 하나는 기술, 하나는 재원. 근데 기술도 있지만 재원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개도국이 사업하려고 그럴 때 돈을 대줄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데 그게 그린 클라이밋 펀드예요. 근데 그 GCF는 정식 국제기구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GCF? GCF는 인천 송도에 있고요. 거기 연봉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국제기구는 뭐 10년인가 15년인가 다니면은 평생 연금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국제기구는 대부분 이제 국제기구는 본부에서 근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본부에서 근무하는 게 사실 좀 핵심 업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기구보다 GCF가 좋은 점 뭐냐면 한국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난 국제기구에서 좀 일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GCF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GCF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심 있으시면 코이카는 나의 그릇엔 너무 작다. 그러면 이제 GCF를 한번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GCF의 펀딩을 타내려면은 GCF한테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구는 GCF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걸 이제 인증기구 AE라고 하는데 코이카는 GCF의 A예요. 근데 한국에 GCF AE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산업은행, 코이카, 그다음에 SK증권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산업은행하고 SK증권은 주로 수익성이 나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코이카는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개도국에 이제 그런 국제 협력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이제 직장에 가면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이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20일이나 25일이 되면 월급이 나오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막 이런 그림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가시면은 어떤 분야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안서를 쓰는 일이 사실은 제일 어렵고 가장 핵심 업무가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HR이나 아니면은 회계 이런 쪽이 아니고서는 마케팅도 그렇고 HR이나 회계가 아니고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제안서를 쓰는 게 회사 업무에 이제 무엇을 하고 있니라고 했을 때 나 제안서 쓰고 있어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코이카는 제안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안서를 심사만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GCF에 돈을 타려면 제안서를 저희가 써야 돼요. 근데 코이카 사람들이 제안서를 쓰는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의 한 과장님께서 이거를 맡아서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코이카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ODA 막 흔들고 계시고 ODA 깎아야 된다 이러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외부에 이제 그 펀딩을 따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미리미리 그 GCF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그 승인받은 사업들의 제안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난 아닌 것 같다. 뭐 그래서 코이카도 지금 하나의 1호 사업을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의 분야로서의 기후변화였다면, 요거는 이제 범분야로서의 기후를 어떻게 내재화하고 제도화하고 있는지 환경사회 영향평가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사회 영향평가 속에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기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리스크 분석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A는 고위험, B는 이제 중위험, C는 저위험인데 B나 A를 받으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등급을 먼저 스크리닝을 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B나 A가 나오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 영향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재정 사업들의 환경 영향 평가를 주관하는 데는 환경부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환경연구원이라는 데서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한 180개 정도의 그린 ODA가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중으로 보면은 적응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감축이 환경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제일 많은 비중과 사업 규모와 사업 개수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린 ODA 분야도 마커라는 걸로 이제 마커를 부여할 수 있는 건데 그 마커는 그 이슈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냐인데 그 이슈가 목표라면은 수단은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사업들이 그린 OD에 해당하는 어떤 분야의 사업들이 있는가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코이카는 코이카의 지역 아까 이제 코이카에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계세요. 근데 그 분야별 전문가들께서 이제 분야별 중기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분야별 중기 전략 몇 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물 분야인데요. 물 분야는 전략 목표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깨끗한 물과 위생 확보, 이게 이제 SDG 6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물 이용 보장, 그래서 이건 물 관리에 관한 거고, 3번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물 재해 관리, 홍수나 가뭄 대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시 사업은 1번에 해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번이 상수도 하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물을 마시고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워치 사업은 코이카에서 직접 하지 않고 요새는 유니세프에서 와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유니세프가 이걸 왜 하지? 그게 아동 보호 기금인가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은 주로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깨끗한 물, 그다음에 이제 위생적인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유니세프가 그런 아동 보호 차원에서 와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를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규모 우물 파주기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식수 공급, 그다음에 소규모 화장실 만들어주는 것부터 대규모 이제 하수 처리장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원으로 이제 물이용 구장 이거는 물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통합 물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물관리 시스템은 저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물의 수급이나 그다음에 수질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K워터 본부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3번의 기후위기 대응 및 이거는 요새 하도 홍수가 많이 나고 이제 그런데 사실 가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뭄은 사람이 바로 죽진 않거든요. 근데 홍수는 이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되게 이제 즉각적이잖아요. 그래서 물 쪽에서는 홍수 관리를 더 이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수 관리는 조기 예경보 시스템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냐에서 했던 식수 위기 대응 및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 나와요. 구성 요소가 식수 공급 시설의 개보수, 그다음에 신규 관정 개발, 지역사회 클러스터 구축, 그다음에 중앙과 주정부 대상 와시 역량 강화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지역 단위 위생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사업의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이제 물 관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물 재해 관리 사업인데요. 요거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는 네, 도시는 이것도 그냥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도 네, 그리고 에너지도 있고. 근데 에너지는 사실은 좀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태양광 패널 사업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서 수요가 많으냐면은 도서국가에서 수요가 많아요. 피지 뭐 그런 태평양 도서국가에서. 왜냐면은 거기는 이 전력망이 개통형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대륙에서 전력망을 끌어오기에도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로 섬 안에서 그 디젤 엔진으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그 탄소 배출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제 디젤 발전을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에 그렇게 막 잘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 신재생 에너지가 그 우리나라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낮고 그다음에 지금 태양광 패널이나 뭐 해상 풍력 발전 이런 그 뭐 바람 개비 막 이런 것들은 주로 중국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도 중국산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어떤 건물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 진단, 그다음에 이제 그 수급을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의 그 이제 효율을 높여주는 쪽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코리어 어떻게 하면은 기후변화 쪽에 국제기구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가지고 온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CF는 우리나라에 본부가 있는 아주 좋은 국제기구다. 그래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UNFCCC 아까 말씀드렸는데 UNFCCC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인 대응 노력에 그 조율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기후 관련 기구예요. 그래서 여기도 기후에 있어서는 꽤 중요한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콥29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가가지고 UNFCCC하고 포이카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가 이제 특정 분야에 돈을 주면서 그쪽 좀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AI for Climate Ac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기후 행동을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 AI for Climate Action 이니셔티브 안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 for Climate Action Awards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컴피티션인데 지금 진행 중이고 7월 말까지 이게 이게 뭐죠? 서미션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이디어만 내면 돼요. 이거는 뭐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만 내면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빈 개도국 LDC라고 약자로 얘기하는데 최빈 개도국과 군소도서국 SIDSC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최빈 개도국과 시즈를 그 군소도서국가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출품을 하시면 그 최종 위너를 그 콥에 불러서 시상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이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멘토들이 지도도 해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지금 진행 중이니까 들어가서 해보실 수 있어요. 포이카가 요 이니셔티브에 돈을 주는 게 3년 앞으로 지금부터 3년 동안이라서 포이카는 이 3년 내에 그래도 이 위너가 한국인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은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작년 같은 경우에 위너가 이제 출품했던 그 아이디어가 AI Driven Climate Resilience Platform for Seed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까다로운 건 뭐냐면 그 국제기구들은 명분을 되게 중시하는데 언제나 가장 취약계층을 우선의 가중치를 더 준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개도국 출신의 여성분들이 약간 더 우대를 받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개도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어드밴티지를 상대적으로 좀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아시는 개도국 정분들과 같이 그분을 이제 팀 리더로 해가지고 출품을 하시면 그 수상권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ODA를 하는 다른 기관들 중에 국제기구도 있고 코이카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개발 NGO들이 있어요. 월드비전 뭐 그래서 그 만약에 나는 진짜로 이런 관료적인 거 너무 싫다. 나는 정말로 그 주민 밀착형으로 ODA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아예 이런 개발협력 NGO들에서 근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발협력 NGO들도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큰 NGO들은 거의 포이카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작은 NGO들도 나름 자기가 하고 있는 특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가지고 경험을 쌓기에는 굉장히 좋다. 물론 이제 나중에 대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요거는 그냥 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왜 넣어놨냐면 이제 그 기후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기후 변화인데 그거를 해결하는 수단들은 꽤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계시든지 사실은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목표에 기여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수자원 전공을 하시든 아니면 토목 전공을 하시든 농업을 전공하시든 뭐 경영을 전공하시든 뭐 무엇을 보건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계시든 간에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사실은 기후변화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넣어놨고요. 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아무튼 두서없는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